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주택이 부족하다면 오피스텔, 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주거 기능을 왜 막나, 이 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이제 경제 정책도 뭐 욕하고 뭐 비판하고 비난할 게 너무나 많긴 한데, 제가 보기는 좀 그렇다 치고, 이제 부동산 정책만 봐도 주택 정책이 왜 이렇게 개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정부 들어서 부동산에 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 했죠? 뭐 여기저기 발굴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추가로 하네요. 어쩌네. 절치면 재건축 재개발은 절대 안 되네.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쫓겨나네 해서 재건축 개발은 절대 안 되네. 농물이 새고 뭐 해도 절대 안 되네. 이렇게 하다가 부족하다니까 그러면 재건축 개발은 안 되고 신규 분양으로 좀 하고, 근데 서울은 신규 분양할 데도 없으니 그럼 뭐 빈 땅 조그만한 데로도 뭐 해야겠다. 그러면 녹지 공간이 사라져서 또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나왔습니까? 공장을 뭐 쉽게 말하면 아파트로 변경을 시키겠네. 주택으로 변경시키겠네. 호텔을 뭐 변경을 시키겠네. 아주 생쇼를 했죠. 근데 정작 그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거는 있거든요. 뭐 법적으로는 이게 호텔인데 내부 구조를 보면 완전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뭐 25평, 34평 아파트하고 구조도 완전히 똑같아요.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처럼. 그럼 이런 건 아파트로 해주면 되잖아. 주거 기능으로. 근데 이것도 주소 못 옮기게 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식산업센터도 이게 오피스형 사무실형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주거용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주거용 뭐냐면은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그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차이점이 뭐죠? 똑같아요. 차이점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인 차이만 있습니다. 법적인 차이.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뭐죠? 오피스텔도 사무용 오피스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둘로 구별이 되어져요. 근데 실질은 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법률상만 분양자가 나는 이것을 사무용 오피스텔로 해서 부가세를 뭐 돌려받고 취득세 4.6% 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인간은 그걸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아서 1.1% 취득세 내고 한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죠? 제가 봤을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용 오피스텔이나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도 주거용 지식산업센터, 뭐 그 다음에 이 뭐 세 가지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 뭐냐면 레지던스 호텔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지식산업센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주거 기능이에요. 주거 기능. 실질은 여기서 주소 이전 옮겨가고 1인 가구 2인 가구 여기서 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누구 살지 말아도 살아요. 근데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서류상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주소 이전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어쨌든 근데 이제 주거 기능을 막아서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정부는 뭐 이렇게 정책이, 어쨌든 아마 기사 내용을 한번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주거 수요에 맞춰 대한 주거 상품을 활성화하는 시장이 안전히 개안되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요자가 맞는 대한주거 역할과 미래 세미나 공동 개최했는데요. 이재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대한주거 상품으로 주택시장 대체제로서 시장 안정화를 해왔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한주거 상품을 재평가하고 수요자에 맞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생긴 가운데 기존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아파트 등 전통적 주거 상품에 대한 주거 상품을 공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대한 주거 상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등을 꼽았는데요. 코로나19에서 2인 1가구 급증으로 인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변하면서 맞춤형 상품이 될 수 있는 대한주거 상품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시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호텔은 주택이 부족한 시설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시설로 용도로 변경되고 있지만 이미 주거용도로 활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규제로 발생한 대표적 비효율입니다.
또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거환경 쾌적성을 높여주는 발코니를 만들면 안 된다는 점과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설치가 안 된다는 점도 규제의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고, 이태희 건사년 연구위원단도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의 중첩된 규제로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대한주거 상품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제도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대한주거 상품이 이미 시장에서 충분한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에 기한 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되고 있고요. 건사란이 건축물 대장 부동산 114 등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대한주거 상품은 82만 5천 호입니다. 오피스텔이 41만 5천 호는 가장 비중을 차지했고, 도시형 생활주택 37만 3천 호, 생활형 숙박시설 2만 1천 호, 기숙사 1만 6천 호, 그 뒤를 이었습니다. 82만 5천 호는 2005년 이후 수도권 공급된 주택 대비 24% 수준이고요. 임상한 건사년 부위원관은 수도권에서 대한주거 공급 물량으로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며, 대한주거 상품을 공급을 통해 아파트로 수요 적중되는 것을 방어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주택경기 안정에 기여를 했고, 주거용 오피스 대한주거 상품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결국 규제 정책에 따라 시장 애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주거시설 이용 방식은 다양한 현행법상 다양한 용도로 분류돼 이내 규제가 달라지면서 시장이 애국됐다는 것입니다. 허인경 건산한 연구위원은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와 공급 억제는 공급을 어렵게 해 기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했고, 도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용도 혼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기서 그냥 기능은 다 뭐다? 결국은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호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다 주거용은 주거 기능은 다 맞게 해줘라. 그죠? 왜냐면 지금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뭐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경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로또 분양이 부추긴 청약열기. 로또 분양이 돼서 아주 지방에 있는 군단위까지 아파트가 다 팔리고 나가 있던 미분양도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터진다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 재개발에서 142고 옥지열 조합원 양도 금지. 지금 이제 조합원 이제 투기한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6구 규제 영향받는 서울 정비구 사업장은 정부구역 지정이 강남 3구 없고요. 기타 지역 25개, 추진위 승인 기타 지역 40개, 강남구, 강남 3구 1개네요. 조합 설립인가 강남 3구 2개고요. 기타 지역 50개, 사업 시행인가 강남 3구 없고요. 기타 지역 27개. 그다음에 재건축은 정비 진행 단계는 강남 3구 보면 안전진단은 0개, 기타 지역은 1개 있고요. 정부구역 지정은 강남 3구는 2개, 기타 지역은 없고요. 자, 추진위 승인 경남 3구는 13고 기타 지역은 3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6구 규제 강남부 격차 키울 듯 자금 부족으로 조합원 출구 없애 현금 청산당할 가능성은 높다. 여력이 있는 즉 강남 재건축보다 강북 재개발의 조합원 피해가 커 규제 역설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게 조합원 영도 금지를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걸 뭐죠? 이게 좀 돈을 받고 빠져나가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이 조합원 금지해 놓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게 이 좌파 정권들이 가장 우려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 가난한 주거 공간에 있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뺏긴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재개발이 지정이 되거나 재건축이 지정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추가 돈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 또 이사도 못 가.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사람 팔지도 못해. 그럼 현금 청산 당하잖아요. 현금 청산은 어떻게 된다? 더 적은 돈으로 현금 청산 당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열악한 다세대 빌라 2억짜리였어요. 뭐 1억 5천짜리였어요. 이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정되어졌으면 어떻게 5억이라도 주고 팔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정돼 버려서 현금 청산 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겠죠. 한 1억 5천이나 2억 받고 빠져나가야겠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또 규제의 역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참 그러는 것 같아요. 뭐든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 서초 4살까지 5천 가구 입주 풍년이라고 하네요. 반포 DH 라클라스 848가구 입주 시기가 6월이고요. 서초 그랑자의 1446가구 6월이고요. DH 자이 개포가 7월이고요. 방배 그랑자이가 758가구 7월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가장 비싼 동은 방포동이네요. 평균 매매가가 807만원거리고요. 강남구 압구정동이가
7,400, 강남구 개포동이 7천만원, 강남구 대치동이 한 7천만원, 잠원동이 한 6,800만원 이렇게 되네요. 가족 간 거래, 원거리 투기 등 투기 정보도 추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공고 시스템 보완하고 있고요. 정부가 추가 개방할 부동산 데이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인지 여부, 부동산 중개사의 소재지 정보, 등록 임대주택 지역별 주택 유형 통계 정보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 시키고 있네요. 문화관광 숙박시설 대형마트 종합병원 평면도 정보 2020년 6월에 시행하고요. 공장 창고 실거래가 정보 2020년 하반기에 시행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